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3, 5. 그다음에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우리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한 소공사예요.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죠. 서명 및 날인이다.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확인설명서는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재 내용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있어요. 서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 작성 요령, 기재 요령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실무예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딱 갖다 놓고 실제로 써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고 작성 요령을 그냥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써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요. 이거 써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언제 써보시냐면요. 실무교육 가시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 써보실 거예요. 그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론적으로 작성 요령과 기재 내용을 철저히 이제 숙지를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게 좀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현재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서식. 그 다음에 2번 서식이거든요. 2번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이게 있고 다음에 이제 3번 서식이거든요. 3번 서식이 토지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서식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일단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각 서식이 모두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4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로 해갖고 3페이지로 딱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요. 이거를 A4 사이즈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장으로 확 줄여서 쓰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도록 한 장으로 줄 수가 없고 정부 서식 규칙에 따라서 A4 사이즈 3가지로 딱 그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정보망에서 직접 설명서가 지원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A4 사이즈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3페이지는 모두 작성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작성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가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부 내용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내용을 모두 암기를 해야 되고 작성 요령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의 종류가 4개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지금 현재 8페이지란 얘기죠, 그럼. 그죠? 8페이지예요. 그래서 4가지 서식이니까 영문 서식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설명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교재는 그 국문 서식만 지금 현재 실려 있는데 영문 서식도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주거용 건축물 서식 있잖아요. 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내용을 철저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다음에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철저히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은 주거용 서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만 구분할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를 해야 될 이유가 실제로 시험에서는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직접 묻지 않아요.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묻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 사항을 모두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암기가 돼 있으면 설명서 서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을 철저히 우리는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만 정리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험은 맞출 수 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59쪽서부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쭉 넘어가 보세요. 서식을 직접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366쪽으로 가봅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1 그래갖고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 매매 교환 임대차로 구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하였던 근거 자료들 있죠. 이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도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 지금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기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서명 날인 칸으로 돼 있죠. 마지막에 367쪽 맨 밑에
보였습니까? 그래서 네 서식이요. 구성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서식이 이게 확인 설명 근거 자료 표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상태 원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고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기업공사의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그래갖고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그래갖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고 마지막 지금 칸은 전부 다 서명 날인 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작성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요게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걸 모두 암기하고 나머지는 기본이다. 중개보수는 중립지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현재 네 서식이 전부 다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보수, 서명달익칸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비주거용도 이제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매매교환 임대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2번 개업공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명날인 칸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을 넘기면 이번에 이제 토지 서식이에요. 그럼 토지 서식에는 일단은 건물 관련 사항 다 빠지겠죠. 토지 서식에는. 그래서 이제 토지 서식도 마찬가지로 생긴 건 똑같아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란이 있고 기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세부 확인 사항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명 날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 입관공 서식이 나오고 있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획공사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사가 생겼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1, 2월 달 과정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작성 요령과 기재 내용을 암기하면서 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우리는 이제 11월 과정이니까 무리하면 안 되죠? 예, 그럼 끝 넘어갑니다. 그럼 3장 조사 확인이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이제. 그럼 4장 중개활동 갑니다. 381조. 자, 이 중개활동은 지금 출제 계약 및 출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요. 17회 시험 이후에 출제된 바가 없는 단원이다. 17회가 2006년도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이 넘도록 출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학 개론, 여기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개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판매 활동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은 특징 분석과 고객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물건의 장점, 그래서 이제 판매 소구점 이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셀링 포인트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한 장을 또 넘기면 아이다의 원리가 나와요. 혹시 개론 시간에 아이다의 원리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이 나오고 있죠. 클로징은 계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에게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를 클로징이라는데 그래서 이 클로징 그러니까 이 중개 활동은 부동산 마케팅으로서 모두 영어예요. 셀링 포인트, 아이다의 원리, 클로징 요 세 가지가 주 타겟이고 나머지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점은 요 정도인데 나머지 내용은 마케팅에서 여기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출제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계약의 체결이 등장했죠? 그럼 이제 실무 제5장 계약의 체결 파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봤더니 출제 계약을 봤더니 21회와 24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의 체결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개 완성 단계로 온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 파트에서 실무가 지금 계약 체결 파트에서 등장했다는 얘기는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계약서 직접 갖다 놓고 작성 요령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써보시느냐? 실무교육 가서 사례를 딱 던져주고 한번 써봐라 할 겁니다. 그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 파트에서는 결국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공부했던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계약서 기본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세 부 이상 작성하고 이것도 쌍방교부죠.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보관하시는 겁니다. 몇 년 보관한다고요? 5년.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 문서로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5년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5년 보관이고 이 거래계약서는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역시 해줘야 돼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한다. 누가 해야 되느냐? 개업공사와 중개행위한 소공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개행위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이제 기재해줘야 될 사항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읽어만 보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법령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그 출제 경향을 보시면 그냥 아시는데 계약서를 쓰자면은 이자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이자가 대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진정한 대리인, 상속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당사자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니까 당연히 민법 계약편의 내용이 있죠. 요거를 출제를 해왔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당사자 확인에 관한 문제는 16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래서 16회 때 마지막 출제를 하고 그 다음 출제를 안 했습니다. 19회 때 소유자 확인 방법 판례의 태도를 가볍게 물어보고 말았고 16회가 마지막 전면 출제였어요. 그 이후로는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 계약편의 내용을 지금 현재 최근에 출제했는데 계약편의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출제 빈도표에 21회 때 냈죠. 그 다음에 24회 때 냈어요. 그럼 21회, 24회 때는 두 문제를 출제했는데 계약편의 내용을 뭘 출제했냐면요. 주로 요즘 공유 부동산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그 공유 내용, 공유에 관한 내용을 물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4회 때는 두 문제를 냈다고 그랬는데 공유와 더불어 이중매매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이중매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커버를 못해요. 민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이 조금 문제인데 2차만 하신 분들은 그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은 여기도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을 가볍게 터치하고 그냥 이 부분은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시험에서 계약의 체결 파트에서 뭘 출제할 거냐면 틀림없이 출제할 건데 이거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것에 대하여 이쪽에서 출제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로 새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첫 대상이에요 지금. 전자계약 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첫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 체결 파트에서 틀림없이 이걸 낼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2차 하시는 분들 요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걸 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자, 그럼 요거는 잠깐 좀 보고 갈까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래갖고 388조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주의사항, 일반적 주의사항입니다. 이런 건 내지 않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 부수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계약서 우리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왜 없다고요? 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필기 도구 및 용지는 그냥 내려가고요. 거래계약서 문자입니다. 요즘 거래계약서는 전부 다 컴퓨터로 쓰고 있죠. 수기 작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기 작성한다. 수기 작성을 할 때 이때는 만약에 거래대금을 쓸 때는 한자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자로 안 쓰는데 요즘은 잘. 그래서 그 만약에 한자로 쓸 때는 숫자를 한자로 쓸 때는 반드시 어려운 한자로 쓰는 거예요. 1, 2, 3, 10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려운 한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1이죠. 2, 그 다음에 3, 10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기 작성할 때 한자로 쓴다. 그러면 어려운 한자로 써줘야지. 이런 한자로 쓰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쓸 때 주의할 점이 의뢰인 앞에서 그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니까 뭐 거의 이렇게 쓸 일이 없는데
현장에 가서 만약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직접 써버린다. 그럼 이때는 수기작성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려운 한자로 쓴다는 점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의 용어는 되도록이면 법률적 용어를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있어갖고 여러분들 계약 쓸 때 제일 어려운 점이 특약을 거는 거예요. 특약을 거는 건데 제가 실무 강의할 때 주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를 매매한다. 그럼 농지 매매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약이 이렇게 거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거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이거 이렇게 특약을 걸면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는 거죠. 나중에 그럼 매수인이 농취증을 못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책임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약은 절대 걸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임을 진다. 이런 거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한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해서는 모두 매수인이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는 오히려 분쟁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책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실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적당하지 않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수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특약을 걸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특약답지 전문가답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뭐 이걸 누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문구는 절대 넣지 마세요.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되도록이면 이 특약 있잖아요. 일부 이제 우리 개업공사들이 계약서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든 뭐든 전부 다 문서로 남기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 송도 쪽에서 어떤 남자분이신데 계약서 쓰잖아요. 그분은 항상 계약서가 2장이야. 특약이 1장이 더 붙어요. 특약이 1장이 이만큼씩 들어가. 특약이 별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별로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거는 또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고 1장으로 이제 가볍게 작성하되 만약에 당사자 합의 같은 게 이제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나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메모지락도 남기는 게 좋아요. 메모지락도.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 있죠. 특히 이제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나중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뭐죠? 버티칼이라고 그러나? 브라인드 저거를 이제 매매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 벌어졌던 일인데 매도인이 이거를 브라인드를 했어.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물어봤지. 브라인드 어떻게 할 거냐? 떼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놓고 간대.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인드를 인수하기로 했어. 한지 얼마 안 돼갖고 아주 좋았거든. 깨끗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딱 계약금 받아놓고 옆집에 놀러 갔을 거 아니에요? 놀러 가가지고 나 이사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야 너 그 브라인드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거 브라인드 왜 필요해? 뛰어가 그런 거예요. 뛰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뛰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그러는 거죠. 옆집 브라인드 주기로 했대. 그러니까 매수인이 펄쩍 뛰는 거지. 뭔 얘기냐? 주기로 하시지 않았냐? 매도인이 뭐라 그러냐? 뭔 얘기냐?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집을 샀지 브라인드 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여기서. 그래갖고 잔금을 치니 못 치니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메모를 남겨가지고 사인을 받아버리는 거지. 브라인드는 주기로 함. 이거. 그렇게 사인을 남겨서 들이밀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기로 이제 해가지고 정리가 끝났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잔금이 한 3시간 걸렸어요. 브라인드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별 웃기는 일이 다 있다니까요. 또 그저 얼마 전에는 그 붙박이장 있지 않습니까? 붙박이장. 주인분이 들어오면서 원래 이제 그게 설치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주인분이 들어오면서 붙박이장을 해놓은 거야. 근데 계약서는 이제 가계약금 들어가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쓰는데 붙박이장을 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앞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 당하는 거지. 붙박이장 내가 해놓은 건데 이건 떼어가는 거다. 원래 기본 시설물이 아니었다 이거는. 그래갖고 매도인이 떼어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잔금 나머지 금액을 그 계약금 더 치니 많이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계약이 깨지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붙박이장을 누구를. 아니 그거 떼어다가 뭐 하려고 줘? 그래갖고 내가 듣다 뒤에서 소리 한번 질렀지. 그거 당초에 만약에 떼가기로 했으면은 처음에 집을 볼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거는 떼간다. 이거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뒤에서 인상 빡 쓰면 소리 한번 질렀지 그냥. 그랬더니 꼬리 내리더라고 그냥. 그래갖고 계약 칠 때 그때 남자가 좀 필요해.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남자 손님들 특히 뭐 여성 손님도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그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남성분들 와갖고 계약을 할 때 있잖아요. 두 분 우리 개업공사들이 둘 다 여성분이야. 그리고 괜히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막 이기려고 그래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그때 남자가 뒤에서 인상 험한 사람이 한번 기침 한번 하면요 깽깽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도장 조용히 찍고 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밀당이죠. 눌러야 되겠다. 이거 계약 깨지더라 한번 눌러야 되겠다 싶으면은 한번 확 이제 눌러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놓고 가는 걸로 일단.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 또 이게 열쇠 있잖아요. 열쇠 갖고도 분쟁이 많이 생겨요. 이거 처음에 설치된 열쇠가 아니고 만약에 주인분이 이 열쇠를 한 거야 새로. 보통 이거 떼간다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원래 있던 거 설치해놓고 그냥 가겠대. 처음 봤다고요? 별로모 손님들 다 있어요. 진짜. 별 추접스러운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분쟁을 그러니까 중개업을 잘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예상해갖고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붙박이장이 시설된 게 아니었어. 그러면 미리 차단시키는 거지. 이거 놓고 하는 거 맞죠? 한마디만 던지는 거야 그냥. 그럼 해결이 돼버리는 거지 바로. 또 이거 떼가지 않는 거죠. 놓고 가는 거죠 이거. 그래갖고 이제 결국 떼가겠다고 끝까지 뗐으면요 우리가 물어준다니까 그거. 그냥 해줘.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범위 열쇠는 숱하게 물어줍니다. 그러면 열쇠 있죠. 아이 우리 그 많잖아요. 이렇게 대는 것도 있고 여는 것도 있고 카드키도 있고 많잖아요. 그 다음에 리모컨도 있고 별로 거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사 가면서 이제 잠금 칠 때 다 챙기잖아요. 챙기는데 목록에 쫙 보면 자기가 인수받을 때 있었는데 이사 갈 때는 이삿짐에다 쓸려가 버린 거야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줘요. 80% 이상은 안 보내줍니다 이거. 그럼 관리사무소 가서 우리가 다 사줘. 다 사줍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1, 2만 원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다 해줘. 해줍니다. 해주는데 금액이 좀 이제 10만 원 이상대로 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또 변론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자. 짐 빼고 나서 하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특약은 절대 걸지 말고 미리 이제 분쟁을 예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이 아파트 단지는 뭐가 하자가 자꾸 발생하고 이 아파트 단지는 뭐가 자꾸 발생하고 특징이 딱 나와요.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잡사 갔을 때, 집 보러 갔을 때 그 부분부터 체크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그 중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지 그 보면은 중문이 이게 잘 안 닫히는 데가 있어요. 단지가. 그러니까 그 딱 현장 입구 딱 그 현관 들어가고 나서 중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서 또 화장실로 빠지는 안방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빠지는 이 중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 빠지는 그 중문이
완전히 딱 안 닫히는 단지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현장 딱 가면은 그것부터 체크하는 거지. 딱 받아보는 거야. 완전히 닫히느냐. 그거 한 200만 원 들어가요. 그거 수리하는데. 이게 뭐 와이어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미리 체크 안 되면요. 중개업소 짜리 죽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자 나중에 걸잖아요.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실무하시면서 그런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체크들을 해놔야 돼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현장 답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 물건 의뢰받고서 내가 현장 답사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주인이 물건 내놨어. 그럼 물건 한번 봅시다 하고 그냥 손님도 없는데 그냥 가서 현장 답사 가느냐고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손님 모시고 가서 처음 보는 거지, 나도. 이게. 근데 먼저 봐야 되겠어. 이 집이 궁금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친한 중개업소 실장이 있잖아요. 전화해갖고 야 직구경 좀 가자. 해갖고 손님 인척하고 보러 가는 거야. 그래갖고 싹 체크하고 와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실무할 얘기가 더 있으면 더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 쓸 때 이런 특약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기가 처음 이제 우리가 개업했을 때 어려운 게 이 특약을 거는 거. 그러니까 계약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특약 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약이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종류별로 매매면 매매, 임대차면 임대차.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건별로 특약 거는 게 다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약서를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개업을 바로 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취직하기 힘들 거예요. 내가 사장이야. 실장님을 남자를 쓰겠어? 안 쓸 것 같죠? 엄청 불편해, 둘이. 이름인데 같이 앉아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 있는 실장을 구해가지고 바로 개업을 해버리지. 개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업을 하면 계약서를 내가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인수 창업을 하면은 종전에 이제 중개업소를 인수를 해버리면은 거기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참조하면 돼. 특약을 거는 거를 참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약서를 써나가면 되는데,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는 계약서를 못 쓰니까 공동중개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 중개업소가 초짜가 아니면은 계약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건지야. 그러면 계약서는 원래 물건지에서 쓰거든요. 물건 갖고 있는 중개업소 다 써요. 다 쓰는데 상대방에 써달라고 하면 되지. 거기서 좀 써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써줘요.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개업공사들끼리는 이제 서로 많이 양보를 하지. 이게. 그래갖고 이제 나도 그랬다니까.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계약하면서 해외 여행 간대. 여행. 어떻게? 우리는 손님지였는데 내가 다 했지. 전부 다. 관리비 정산까지 전부 다 했어요. 풀로. 근데 6만 원 여태 못 받았어 내가. 내가 대신 물어줬지. 대신 물어주고 내놔라. 근데 여태 안 주고 있어 지금. 가서 한번 들러 엎어놔야지.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용어 이제 그 정도고요. 거래계약서의 내용은 필수규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십니다. 서명 및 날인, 간인 등 기타 주의사항이 나왔는데,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십니다. 우리 계약서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동중개라면 내부 작성되는 거죠. 그러면 쌍방 모듈 중개했다면 세부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인 대조인이라는 게 있죠. 간인 대조인. 그래서 간인은 뭐냐면 계약서가 한 부가 2장 이상이에요. 한 부가 2장 이상이다. 그럼 이때는 간인을 찍어요. 그래서 간인을 찍을 때는 이거 절반을 접든가 일부를 접죠. 접어가지고 여기다 찍는 거예요. 이게 간인이다. 그래서 계약서 한 부가 2장 이상이었을 때는 일부를 접고서 찍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간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이제 세부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세부가 작성되면 이렇게 겹쳐놔요. 내부가 작성되면 이렇게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 이것을 대조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접어서 찍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간인. 다음에 세부를 이렇게 겹쳐놓고 찍는 거를 대조인. 그래서 요 간인이나 대조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인, 대조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계약서는 대조인을 찍거든요. 확인 설명서도 세부가 작성되겠죠. 그죠? 확인 설명서는 대조인을 찍게 안 찍게요? 안 찍어요. 확인 설명서는 대조인을 안 찍어요. 이게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간인도 안 찍어요. 확인 설명서 몇 페이지라고요? 3페이지. 그래서 3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출력할 때는 이 2페이지만 딱 출력해요. 작성 방법을 출력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보망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뒷면을 갖고 양면 인쇄를 갖고 한 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제 초짜들은 이걸 2장으로 출력하지. 그러니까 이게 2장으로 나오면 초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아예 양면 인쇄해가지고 바로 한 장으로 출력해갖고 세부를 작성해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대조인을 찍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찍어요. 계약서만. 그래서 일단 대조인이 뭔지, 간인이 뭔지는 일단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계약서 정정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정정할 일이 없고 정정할 일이 있으면 새로 계약서를 뽑아버립니다. 새로 작성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정정을 부득이 하게 됐다. 그럼 이제 정정을 하게 됐는데 계약서 문구에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에 이걸 건 거예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1년을 진다. 매수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1년 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걸어놨다. 근데 요 1년이 너무 길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6개월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정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삭선을 2줄을 긋는 거예요. 밑에 글자가 보이게 그어야 됩니다. 이걸 시커멓게 칠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할 때는 삭선을 이렇게 이제 긋고 요거 밑에다가 6개월로 써야 되죠. 6개월. 요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백에다가 2자 삭제했죠. 2자 삭제. 그 다음에 2자 추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도장을 다 찍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정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정정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새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면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처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주민번호. 주민번호를 제일 많이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번호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계속 틀린 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이제 그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뭐 840708이야. 근데 840807로 써놓는 거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님 도장 찍고 가잖아요. 가면 보여. 이게. 그러면 이거 주민번호 잘못되면요. 이건 확진일자 부여가 안 돼요.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계약서 들고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썼잖아요. 쓰면은 이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거 틀린 거 있나 한번 오타 있나 확인 좀 해달라.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바빠가지고 사실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이거 맞는가 체크해 보라고 하거든요. 손님들 보는 척은 해. 보는 척은 하는데 발견은 못하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인 등 기타 주의사항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당사자 확인에 관한 부분은 다음 순환서부터 가볍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기재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약서 기재사항이 교재 지금 397쪽부터 나오고 있는데 요 계약서 기재사항 393쪽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항들을 공부하면서 민법 계약편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건데 민법 계약편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민법에 탄력받으면 그냥 알아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7쪽에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이제 비슷하고요. 다음에 이제 임대차 조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요. 그 398쪽에 지금 권리금이라는 부분 나와 있죠. 권리금. 그래서 이제 원래 상가 거래할 때는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 있는데
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는 별도로 써요. 임대차 계약 같이 안 씁니다. 그래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400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등장했죠. 자, 이 부분인데 요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전자계약 시스템 요것이 이제 우리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지금 출제를 한 문제를 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게 시험 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거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그래서 RTMS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은 IRTS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주소가 써 있습니다. 400페이지 맨 밑에. IRTS 몰리.go.k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고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딱 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뜹니다. 그래서 IRTS가 뜨는데 글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매뉴얼을 한 번쯤 꼭 보셔야 되고 나중에 이 전자계약 시스템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나가든가 아니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저쪽 강남 3구 쪽에 이제 시범 운영을 했다가 서울 전체로 이제 시범 운영을 또 해봤다가 수도권 전체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해봤다가 201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어떻게 물어볼 건지 참 의심스러운데 일단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시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일단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문서를 안 쓴다는 얘기죠. 전부 다 컴퓨터상으로 계약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 물건 정보에 대한 브리핑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브리핑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건축물 내장, 토의장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완전한 전자계약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계약서만 전자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그렇게 이제 그 아날로그 문서를 이제 안 하고 직접 이제 컴퓨터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전자계약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할 점이 이번 순환 때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이들은 쌍방 직거래하고자 한다. 쌍방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만이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개업공사만이. 이건 우리 협회에서 로비했다는 거 알아보시겠죠? 협회에서 이건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쌍방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개공만이 전자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전자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개업공사는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개공은.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 다 갖고 계실 텐데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개업공사는 회원가입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도 꼭 해줘야 된다. 근데요. 전자계약을 하는 당사자 있죠?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꼭 회원가입을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전자계약을 한다. 그럼 당사자는요. 회원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자 서명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본인 확인은 얘네들은 뭘로 하냐면 당사자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기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본인 인증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갖춰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공만이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은 회원가입을 요하지만 당사는 회원가입을 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 방법은 우리 개업공사는 공인인증서가 있죠. 근데 당사자는 회원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요. 당사자는 반드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자계약을 할 때는 아날로그 문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되죠.
그럼 손님한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도 브리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하냐면 태블릿 PC 있죠.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이제 화면이 큰 게 있으면은 태블릿 PC라든가 이 스마트폰으로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근데 태블릿 PC가 아무리 커도 우리 같은 40, 50대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이렇게 들고 봐야 되거든, 맨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중개업소들이 이제 요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거 전자계약을 저희도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그 하고 있는 중개업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태블릿 PC를 통하여 일단은 계약 내용 다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전부 다 확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 보는 거 있죠. 뭐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태블릿 PC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님들 그거 원치 않아요. 직접 보기를 원하지. 이게.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은 전자계약으로 해버리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력은 할 수 있어요. 출력은 할 수 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진짜 내가 계약을 했나?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손님들 자체가 전자계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회원가입하게 되면요. 이게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도 있어요.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가능한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자계약을 만약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계약서로 이제 써주면 되고 근데 이제 서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사자 매도 매수의 임대 임차에는 이제 서명을 하는데 우리 그저 혹시 태블릿 PC 써보신 분 아시는데 이거 직접 글자를 태블릿 PC에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서명란에 당사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고요. 그럼 인증번호가 날라오면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수기 서명을 해요. 그리고 당사자는 직접 태블릿 PC로다가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을 쓰고 수기 서명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 바로 공인인증서로다가 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수기 서명을 하고 개공이 서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체결되고, 그럼 계약이 체결됐으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적으로 돼버립니다. 돼버리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찍어야 되죠. 확정일자는 개공이 마지막으로 서명을 했잖아요.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요,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버려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자 서명을 하고 이제 그 전자계약서로 썼기 때문에 보관을 별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전자, 요 전자문서 보관센터에다가 바로 보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거 출력해갖고 사무소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기록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소에 출력해갖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자계약을 현재 가입을 안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실무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계약으로 일단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해라 하고. 그래서 뭐 전자계약을 하면 이제 담보대출 받을 때 뭐 일부 이제 메리트가 있고 뭐 그렇다는데 어쨌든 우리는 폼나게 도장 찍어야 맛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계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다행인 거는 그래도 개국만 이걸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시간이 남으시면은 나중에 그 전자계약 시스템 해가지고 한번 조회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03쪽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등장하고 있죠. 이거 서식이다. 법정 서식이다. 샘플이다. 403쪽. 이거 샘플이죠. 그래서 현재 이 403쪽에 있는 매매계약서 우리 한국공인인증사협회 있죠. 여기서 제공하는 샘플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랬는데 사실은 실무에서는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상가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기면 임대차 계약서라고 돼 있죠. 그럼 역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했는데 이것도 현재 한국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샘플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수정해서 전부 다 우리가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고
이것도 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다 따로 있어요. 물건의 종류별로.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샘플이라는 거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장 계약의 체결 끝났죠? 그러면 이제 제6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6장 407조. 그럼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출제 경향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몇 문제 출제하는 것 같아요? 4문제. 기본적으로 4문제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단행법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계약의 이행 관련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6개 법률을 토대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걸 특조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특별주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그다음에 부동산 실관리자, 명의에 관한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다음 민사집행법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경매예요. 경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법률을 일단 토대로 구성되고 있는데 매번 출제되는 거는요. 주임법 하나, 상가 하나, 경매 하나, 대리인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문제는 무조건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요 3개, 부동산 실명법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요 3가지는 민법과 완전히 겹치고 있죠. 민법과. 그래서 민법과 완전히 겹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있죠. 이거는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하고 겹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공부할 거예요. 계약서의 검인제도를 공시법 시간에 가볍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와 대리인 등록 규칙은 순수하게 우리 과목에서만 다루는 부분이에요. 물론 경매에 관한 기초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메인이 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요 3개가 바로 이제 민법 과목과 완전히 겹치고 있는데 민법하고 우리하고 출제 각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이론 소양을 중심으로 판례 태도 같은 걸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린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민법 문제를 보면요. 우와,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그러니까 실명법, 주임법, 사임법 우리가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요즘 최근 저도 이제 문제가, 기출문제가 나오면 저도 이제 민법 저와 겹치는 부분을 같이 봐요. 민법 문제를 보는데 와, 이렇게 이거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낼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막말로 손님만 잘 모시고 다니면 되지. 응?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응?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또 주임법, 상임법 같은 경우는요. 손님들이 인터넷 보고 다 알아보고 와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걸 갖다 손님이 막 억지를 부리면 이걸 찍어 눌러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손님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을 번 게 이 주임법의 내용을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가고자 일단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주임법을 되도록이면 이제 거의 한 3, 4월 달 수준 정도로 정확하게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 숙지를 하면 금방 이제 익숙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민법에서 이 부분을 이번 순환 때는 다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위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볍게 이 2개 털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특조법의 내용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에 갖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조법의 내용으로서 이제 가장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자, 가볍게 듣습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하셨어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쌍무 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이게
그러면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면 그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그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했다는 얘기는 잔금을 쳤다는 얘기죠. 그럼 잔금 치면 며칠 내 이전 등기 하라고요? 60일. 알아두세요. 잔금을 치면은 60일 내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어요. 일방마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것을 편무계약이라 합니다. 그럼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증여계약은 특별한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 할 때, 분양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분양권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걸 전멸한다. 잔금을 치고는 절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지. 잔금을 쳤으면, 잔금을 치면 본인 앞으로 반드시 이거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잔금 치기 전에 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입주한다. 우리 검단에도 입주단지 있나요?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쳐야 되잖아 지금. 쳐야지 입주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입주단지가 생기게 되면 잔금을 안 치는 거지. 연체를 해버리면서 계속 분양권 파는 거예요. 그 상태는 분양권이에요. 근데 잔금을 쳤잖아요. 치면은 본인 앞으로 반드시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잔금을 치면 60일 내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매를 할 때는 잔금 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보존 등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최초의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 신축을 했어요. 갑이 신축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어렵지만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건물 신축자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아시네? 민법 시간에 들어봤습니까? 좋습니다. 건물 신축자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왜?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갑은 등기 안 해도 자기 거란 얘기죠 이거? 자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는 근데 등기 꼭 하잖아요. 보존 등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처분을 하거나 저당을 잡기 위해서. 그때는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건물 신축자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가 없습니다. 끝까지 등기 안 해도 자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처벌받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신축을 갑이 했는데 이걸 양도하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을한테 판다. 그럼 자기 앞으로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 먼저 하라는 얘기죠. 하고 이전 등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존 등기가 불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됐네요. 그러면 보존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해주고 이전 등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등기 의무는 며칠이에요 지금? 60일이다. 그래서 잔금 치면 60일 이전 등기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 계약하면 이때는 이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 보존 등기를 먼저 하라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409쪽에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등장하고 있죠. 계약서의 검인제도. 그래서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현재 부동산 등기 특별주택법에서 현재 이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는 건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계약서 원본 있잖아요. 이 계약서 원본에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데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탈세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검인제도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근데 현재는 이 거민이 의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제가 되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개공이 거민을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회 때까지는 거의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다가 지금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서 16회 이후부터는 거민제도를 잘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계신 분, 내가 2006년도 전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증 갖고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 이렇게 열어보면요, 계약서가 있죠. 그래서 2006년도 전에 취득한 계약서에는 거민하고 찍혀 있어요. 거민하고 찍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거민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 불러요. 근데 현재 우리는 요거만 짚고 가자고. 그럼 거민제도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가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오는데 거민이 의제되는 거 따져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럼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하죠. 이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예요. 그래서 거민이 의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게 부딪힐 일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따져보면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이것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되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이거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전부 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지금 매매 계약이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민을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밖에 거민 대상이 또 뭐가 있냐면 교환 계약도 있고 증여 계약도 있거든요. 근데 교환은 제가 웬만하면 중개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이 얘기 안 했나? 교환 계약 웬만하면 중개하지 말라겠죠. 실무적으로 교환 계약은 10중 8구 사기로 고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환 계약은 웬만하면 중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교환은 부딪힐 일은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거민 대상인데 증여 이거 우리 실무적으로 증여를 중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여는 주는 것 자체죠. 그러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결서, 판결로 취득하는 경우도 이제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서에다가 판결을 우리가 중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민을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걸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거민의 절차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다 끝났고 이제 412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이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 시험에서 25회, 27회, 28회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29회가 빠졌죠. 29회 출제됐어요, 이거. 쉬었나? 이쪽에서? 쉬었구나. 28회, 27, 8회를 여타서 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주 출제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순한테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다 했죠?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거를. 잠시 쉬었다.